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나라 전체가 D-Day에 돌입하죠.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D-Day 말입니다. 네, 우리 국민의 이 교육에 대한 그 뜨거운 관심 그만큼이나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개혁의 화두도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숙제로 떠올라 있죠. 오늘은 이 교육개혁의 중심에 서 계시는 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상근위원 겸 기획단장을 초대석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기구입니까? 국가교육회의가? 그간에 이제 2012 대선 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한 불만이 많아서 중장기적으로 여야가 같이 들어오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공약으로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죠, 그거. 네, 그래서 국가교육회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 공약사항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여야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조직입니까? 그렇죠. 그 위원회에 그 국회 몫이 한 3분의 2 정도 돼서 거기에 여야가 다 들어옵니다. 아, 위원으로 말이죠. 그럼 지금 상근위원으로 계신 국가교육회의는 그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조직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언제 목표입니까? 위원회 출범은? 내년 하반기까지 출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권 출범한 지도 꽤 지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거 만들기가. 그 입법 과정 자체가 상당히 그 길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 사항이군요. 국회 입법보다 정부 입법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통과시켜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렇게 얻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들어서자마자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준비 기간이 한 2년 걸린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거기랑 기존의 교육부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가? 교육부가 지금 이제 교육부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그 부서마다 그 칸막이가 된 상태로 사업부서를 자꾸 전락을 하거든요. 크게 정책 전체를 바라보고 이렇게 비전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교육 비전 이런 거를 수립하는 역할이 국가교육회로 이제 주로 넘어오고요. 교육위원회로. 그리고 그거와 직결되는 부분도 약간 집행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가령 교육 과정 같은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은 국사교과서 같은 거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뒤집히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는 이렇게 좀 그 집행도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그 집행 기능은 교육부에 그대로 존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핵심적인 건 중장기 교육 정책을 여야 공감대 하에 정권 바뀐다고 안 바뀌도록 하는 그런 정책 수립 기능을 위원회에 두자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실무적 준비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그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또 위원장을 맡으셨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안도 직접 다루시네요. 그 현안 중에서 이제 국민연구할 때 굉장히 큰 거를
교육부에서 이렇게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국가교육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국가교육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공론화를 가도록 하자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국회에 넘어왔던 거죠. 아하. 예. 국가교육회의 예.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또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를 따로 구성해가지고 시민 참여해서 논의를 거쳤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여론 수렴을 한번 해본 결과, 근데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정시 조금 늘리는 거, 절대평가 조금 늘리는 거, 그 정도로 결정이 된 거였었죠. 그럼 내년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거기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은 다시 또 논의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보고 좀 안정적인 그 안을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그 제도가 운영되도록 안을 만들죠. 네. 그건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는 길은 장기 과제가 되겠군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교육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지금 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현재는 그 국가교육회의의 교육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교육비전을 미래교육의 생태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생태지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미래교육 생태지도?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기에 와 있거든요. 일자리가 부족해서 굉장히 이제 가장 경제에서 뜨거운 이슈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자동화가 급진전되면서 기왕에 산업사회 일자들이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진전됐을 때 굉장히 근본적인 것들이 문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란 거는 그 기업은 이윤을 가져가고 일하는 사람 임금을 가져가서 이게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그 인공지능 계속 진전되다 보면은 일자리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임금을 통한 분배 갖고 이게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국가가 증여적 방식이었던 새로운 분배 방식도 고민해야 되고 뭐 저번 대선 때는 기본소득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화두가 됐었죠. 또 뭐 사회보장을 이렇게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일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변화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산업사회는 그 국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중앙으로 계속 끌어모으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자동화 급진전되고 하면서 이제는 거꾸로 밑으로 이렇게 분권화해서 에너지를 밑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가 이제까지는 축적, 자본의 성장이죠. 이런 거였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삶의 질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적어도 유초중등 교육과 평생교육은 그 지역의 생활 생태계, 교육 생태계 이것을 풍부화해가는 것과 연관된다는 거죠. 이 교육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근데 이제 오히려 그 학령인구가 줄면서 그 지역의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인구가 줄면서 이제 막 농촌 지역 같은 데는 학교가 면 단위도 하나도 없어지고 막 이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 지역 단위가 지속적인 어떤 생활 생태계를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기능들을 어떤 위치에 남겨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인구 데이터라든지 여러 그 교육적인 뭐 대학의 특성화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쭉 모아서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그래야지만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중장기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이렇게 현실에 작동해 갈 수 있거든요.
그 교육 생태계 지도를 지금 이렇게 그리는 작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의 교육 정책 고민하던 그런 고민의 이 논의 수준하고 완전히 다르군요. 기존에는 뭐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중고등학교의 뭐 의무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편하느냐, 이제 겨우 그런 정도 논의였다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역 주민의 삶의 생태계와 교육의 그렇죠. 생태계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과거와 같이 그 어떤 기술적인 변화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성격과 역할 또 이제 사회경제 관계 전반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이 이제까지 산업사에서 계속 중앙으로 N을 끌어들이면서 고갈시켰던 이런 생활 생태계 이 부분이 거꾸로 활성화시키는 이런 게 한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유초중등교육, 평생교육 정도는 그 생활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이런 거를 중심에 두고 그 계획을 정책을 고민하고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지방 분권하고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같겠는데요. 그렇죠? 실제 그럼 저는 그냥 머릿속 지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서 그런 지도를 그리고 계신 거네요. 인구 변동 예측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언제쯤 완성됩니까? 미래교육 생태지도? 지금 12월까지 이제 1차 작업이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교육개발원하고 또 이제 그 경제사회 그 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국책연구원 다 관장하는데요. 그 관련된 연구원들까지 확산해서 한번 이렇게 좀 크게 한번 그런 미래 그 교육 생태계, 생활 생태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12월까지 초안이 나오려면은 이미 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군요.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시군 단위까지 갑니까? 아니면 뭐 읍면동 단위까지 가는 겁니까? 아직까지 이제 올해 하는 거는 어느 지역을 잡아서 샘플링으로 어느 지역을 딱 해보는 거죠. 전국을 다 하기엔 너무 큰 작업이니까. 지금 샘플은 어느 지역에 선정돼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충청북도. 예, 충북.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을 잡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비 지원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연말까지는 일단 충청북도의 미래교육 생태 지도를 한번 우리가 시안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급 연구기관들이 합동을 해서 조금 더 정교화시키고 전국적으로 좀 만들어보고. 이것도 기대가 되는 바고요. 이제 이거는 뭐 생활 생태계와 교육 생태계의 어떤 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시도로 보여지고 계속 강조하신 4차 산업혁명, AI 자동화, 뭐 로봇의 도입 이런 등등으로 가면서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목에서의 교육 비전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그 창의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게 마치 이렇게 기발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딱 수립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가령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렇잖아요. 그 뛰어난 창조적인 연주를 하려면 굉장히 고된 반복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질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육의 질 심각한 관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제대로 해독을 못해도 등록금 내고 열심히 출석하면 대학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서 비로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간의 산업사회에서는 우리 산업사회는
그건 그랬잖아요. 서구에서 생산력이 빨리빨리 수입해갖고 빨리빨리 주입 암기해서 빨리 쫓아가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입 암기식 교육. 예, 이런 개념적암, 지식 이게 교육 속에 절대적 지위를 가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야말로 산업 사형이고 창조적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알매 개념에서의 우위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 개념적 알미 아니라 할줄함, 애들의 다양한 할줄함, 또 이제 살줄함, 관계 맺는 능력, 또 이제 스스로 배우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필요한 어떤 그 알매 개념으로 보고 그 학교교육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그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과정도 바뀌고 그래야지만 창조적인 융합적인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먼저 말씀하신 교육의 질 관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저는 중장기적으로 대입 문제를 안정시키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9년을 의무교육이고 지금 고등학교 3년도 무상교육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1까지는 국민들이 누구나 공통으로 배우는 교육과정입니다. 국가 공통교육과정은 10년이죠. 10년인데 그 10년 동안 기초학력에 대한 그 국가 수준의 평가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맹에 가까운 아이도 대학 진학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고1이 끝나는 시점에 그 국민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졸업자격고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국가가 질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통과가 안 된 아이는 고2, 3 동안에 진짜 특별히 다른 교육과정 운영에서 그걸 갖추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저는 다루고 넘어가야 될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입시를 크게 바꿀 때는 이게 그 수능 일로에서 대학 입학 자격고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고1 말에 보는 시험이 그렇게 하고 고2, 3 과정은 이제 그 진로 선택 과정들이거든요. 다 애들이 다르게 배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고3 때 보는 수능 2는 그 선택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진짜 미래 역량을 물을 수 있도록 서술 논술형을 도입하는 그런 거를 보되 그걸 선택형으로 하는 거죠. 아이들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대학에서 그 점수를 요구할 수도 안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미래 역량을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사실은 입시 문제가 가장 계속 복잡하게 꼬이고 해결이 안 나는 이유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안 하고 이 제도를 자꾸 만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10년 동안의 기초학습 능력을 국가가 한 번도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 역량 지금은 5.3일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하면 디지털 기술 발전하면서 얼마나 오래됐는데 미래 역량을 측정하는 국가 평가 도구가 없냐는 거죠, 아직까지. 그럼 국가가 책임을 안 진 겁니다. 이 부분을 책임을 안 지니까 입시가 계속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서술론 수령을 도입하는 게 말이 쉽지 그 굉장히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한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채점의 공정성, 그렇죠. 또 국민적 신뢰 이게 다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야심차게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대학 입시를 서술 논술형으로 가면서 위아래를 개혁하겠다 이렇게 시도했는데 일본은 조금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논술을 객관적으로 채점할 능력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180자 정도의 서술형 여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국가가 갖춰야 될 책임지고 갖춰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 정확하게 하면은 저는 대입 문제도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입제도의 장기 개편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지면 좀 안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국가가 미래 역량을 측정을 할 능력을 안 갖췄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아무리 국가의 신뢰가 떨어져도 국가 기구를 더 믿습니다. 대학보다 더 믿고 더 믿죠. 중학보다 훨씬 더 믿습니다. 그런데 예. 국민들이 국가가 미래 역량을 측정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입 문제 본질도 전 거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우선 안정적인 신뢰를 자기 역할을 해서 예. 갖추는 것. 예. 그게 전 문제 해법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중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현재는 중국이 대입이 미래형으로 가장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논술도 800자 논술 도입돼 있고 다양한 서술형도 도입돼 있고 선다형도 뭐 칠지선다 뭐 두 개를 고르는 거 굉장히 다양하게 네, 이렇게 네.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술 채점 능력으로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사 임용고사를 네. 논술을 보거든요. 아, 현재? 예, 그래서 예. 5만에서 10만 정도의 응시자의 논술 답안지를 채점하는 경험이 우리 국가교육과정평가원에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2에 그걸 도입하려면은 뭐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한 20만 정도 채점하는 능력을 기르면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그 수능 2의 국가고사가 됐을 때는 그건 국가가 절대적으로 객관성과 문제가 생길 수 없는 여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0년은 잡아야 되는 게 10년. 아닌가. 예, 그래서 그 교육과정 평가는 축적된 그 역량을 늘려서 그때쯤이면 조금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대입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먼데요, 10년. 조금 더 당길 수 없을까요? 이제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계속 시도하면서 좀 질적으로 바꿔갈 수도 있겠죠.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확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